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제 침탈에 맞선 우리의 국권소 운동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제 침탈이 이제 본격화되고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지켜왔는지 그 국권소 운동을 애국개몽 운동과 의병전쟁으로 나눠가지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여기 이제 34페이지 펴시면 되고 있고요. 이 만화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여기 보시면은 일제가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이기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권 침탈, 이제 국권 침탈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싸우자라고 했던 거고, 이 사람은 일단 공부를 해서 실력을 더 쌓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게 이쪽이 이제 의병전쟁 계열, 의병운동 계열이고요. 이쪽은 이제 애국개몽운동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복습을 할게요. 자, 갑오개혁기 국가 발전의 근본임을 밝히기 위해서 성공. 이제 교육이 국가 발전의 근본이다. 교육, 입국, 조서.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영국인 베델, 양기탁이 설립한 대표적인 항일신문 대한매일신보 기억하시죠? 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단어는 양이 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좀 시험 문제로 이제 중요한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협약 아니면 뭐 늑약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 몇 가지 제가 좀 별표치라고 한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 의사조약이 이제 의사늑약이 이제 강제로 체결되는 그 시기 전후를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러프독의 그 삼국 간섭 때문에 한번 자존심을 구겼던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 들이받을 게 좀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고종은 전시 중립선언이라 그래가지고요. 야, 우리는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 어느 쪽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중립국이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전쟁은 그냥 발발되게 되죠. 러일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이제 이 둘이 그럼 싸운 이유는 뭐냐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그 지배권을 두고 이제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 그 발발 이전에 전시중립선언까지 했지만 이 모든 게 무시가 됩니다. 일본이 이걸 무시하고요. 대규모 군대를 여기다가 파견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군사적 위협 속에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한일 의정서도 사실 강요에 의해서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 강점회기를 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일 의정서인데 그 내용을 주요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수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일본이 어딘가를 함께 공격하거나 일본이 수비를 할 때 싸울 때는 함께 우리는 동맹이니까 같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철저히 일본의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또 그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또 한 게 영토를 마음대로 하게 한 게 한반도 군사기지화 정책. 이건 뭐냐면은 러일 전쟁에도 대비하고 그리고 한반도 영토를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기엔 이제 전략적인 그런 협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 영토를 일종의 군용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얄미워, 그죠? 그다음에 자, 이제 1차 한일 협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 한일 협약이 뭐냐면은 그 한일 일정서 체결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스를 이제 파견을 했는데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 게 막 누구 괴롭히는 그 고문이 아니라요. 되게 그 알려주고 그걸 이제 그 전문가가 이제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 이제 고문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 1차 한일 협약 때 이때 재정에 관해서는 그 돈에 대해서는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인 고문을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 미국인, 이제 파란 눈의 일본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란 눈의 일본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이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일본이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문 정치라고 하거든요. 이 고문 정치가 이제 괴롭히는 그 고문이 아니라 이 고문을 파견을 해서 야 마침 너네 나라가 되게 좀 후졌으니까 재정이나 외교 분야 후졌으니까 우리가 이 고문을 파견해 가지고 고급 정치로 만들어 주려는 거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문을 파견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내정, 국내 정책 간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얘가 얼마나 밉냐면요, 스티븐스가 어, 얘가 망언 중에 그런 망언이 있었어요. 이게 조선은 정말 되게 후진 나라니까
일본이 오히려 지금 보호해 주는 거를 되게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은덕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되게 이제 뼛속까지 친일인 미국인이었습니다. 네, 너무 얄밉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장인환 선생님과 전명훈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 사람을 이제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나중에 뭐 클림 영상도 이제 보실 텐데 사실 이 두 분은 같이 가셨던 건 아니고요. 각자 어우 얘 죽이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셨는데 딱 그 같은 한 날 한시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좀 대단했던 게 사실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좀 딴 나라로 이제 유학 가거나 이러면 이제 국내에 대해서 좀 관심도 없고 혹은 좀그 국내에서 그 만큼의 그 저기 독립운동의 기운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일 텐데 이렇게 이제 사살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요청을 저기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2차 한일 협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을사늑약입니다. 뭐 우리 교과서에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조약이 있잖아요. 사실 이걸 좀 사회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자면 제가 사회잖아요. 그래서 협약이라고 하는 건 어그리먼트고요. 그 조약이라고 하는 건 트리티예요. 그러니까 협약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주무 대신이 합의나 서명만으로 충분히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국왕이나 또는 의회에서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같이 이제 비준 함께 이제 서명을 하면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이걸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우리 사실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늑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늑자가 이제 굴레, 재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고 나서 조약을 맺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지라는 거죠. 강제로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억지로 맺은 조약이다라는 뜻으로 을사늑약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러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요. 그 대한제국을 이제는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기억하시죠?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조선으로 이제 파견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께서는 끝까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뤄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을사늑약에 이제 반대를 했지만 일본이 되게 좀 야만적으로 궁궐 주변을 포위하고요. 그리고 정부 대신들을 겁박을 하면서 조약 체결을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어우 답답해. 그래서 이게 주요 내용이 뭐냐 이제 보게 되면 통감부를 설치하겠다. 통감부. 그럼 이 통감부가 뭐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황실의 안녕, 평화 이런 걸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거예요. 여기를 통감부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주권 상실의 개념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얘가 말 그대로 이제 통감부는 어, 대한민국 아니 당시 대한제국의 모든 것들을 이 통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감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이제 통감부잖아요. 통감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통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빵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파견한. 어이가 없죠. 아 진짜 어이가 없죠. 그때 막 생각하고 되게 화가 나는데 이때 외교권이 이제 박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뭐 조약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제 못해요. 우리나라가 못하고 어, 이 통감이 하는 거예요. 어우 답답해. 진짜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 통감으로 이제 부임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게 처음에는 그럼 외교권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져갔으니까. 근데 외교만 담당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대한제국의 국정, 국가 정치, 내정, 국내 정치에 대해서 모든 걸 이제 간섭을 하면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일산늑약은 사실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자, 무효인 이유 이제 네 가지. 그거 네 가지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고종 황제는 외부 대신 박제순에게 조약 체결을 대신하라고 이임장을 내린 바가 없어요. 고종 황제는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을 한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사인 안 하셨고요. 위임장 내린 바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약 체결 과정은 우리나라 의정부 회의의 절차도 어겼어요. 그 회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거를 조약을 이렇게 구조약이라고 하는 게 나라랑 나라 간에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 게 현대로 치면 이제 법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센 건데 그 절차도 지금 어겼을 뿐만 아니라 협박, 강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적으로도 협박과 강제에 따른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효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아무튼 이제 그 을사늑약이 이렇게 이제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돼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권을 박탈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 전반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그 쓰레기 같은 인물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되게 당시에 이제 높은 자리들 한 자리씩 꿰찼었죠. 외부 대신 박재순, 지금은 지금 외교부 장관, 실제로 조약 체결한 당사자고요. 내부 대신 이종,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 장관 그쯤이 되겠죠. 그래서 완실의 정책이고 그리고 조약 체결 후에 자신을 호란 당시에 최명길로 자부를 하면서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하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던 사람. 군부 대신 이근택. 얘는 진짜 아부왕이래요. 그러니까 뭐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막 그런 놈이 그러니까 좀 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라고 하죠? 박쥐 같은 처음엔 친러파였다가 이제 러시아가 좀 가세가 기우니까 이제 친일파로 이제 돌아섰던 그러면서 이제 군부 대신 자리까지 올랐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국방부 장관 자리까지 올랐던 아부왕이었습니다. 학부 대신 이완영은 뭐 워낙 유명하죠. 을사내각이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을사오적이고요. 이완영은 워낙 이름이 유명하고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이라고 해서 이는 처음부터 그냥 친일파였어요. 처음부터 이제 일본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세 수단으로 하려고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웠다고 하죠. 자, 역사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후손이 만약에 여러분들 집안에 이런 어른들이 있다면은 되게 좀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좀 이름이 좀 자랑스럽게는 못 남길지언정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걸로 이제 이름이 남겨지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후손한테 이제 대대손으로 쪽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아, 답답해라. 그지? 자,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을사늑약이 이렇게 체결이 됐고요. 자, 그래서 고종과 해외에 망명했던 그 세력들은 이 을사늑약이 이제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이그 특사 파견인데 일본이 불법적으로 국가 침탈을 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뭐 예전에 그 강대국들이 이거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얘네 훈계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잖냐. 그러니까 좀 너네도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미국, 뭐 러시아, 그밖에 열강 이런 나라들한테 막 차례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어요. 만국 평화회의. 만국이라고 하는 게 월드의 개념이야. 우리나라 이제 평화회의. 그러니까 여기 이때 그 국제회의 안건이 전쟁 방지거든요. 전쟁의 방지를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상설, 이종호 선생님을 파견을 했던 겁니다. 파견을 했던 건데, 근데 회의에 참석도 못합니다. 일본이 방해를 해요. 일본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당시 근데 언론 보도는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언론인들이 이제 오니까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을사늑약의 이제 부당함에 대해 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너무 그 억울하셨던 이준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하셨고요. 이준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세계 이제 하셨던 분이 바로 이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를 또 계기로 해가지고 야, 뭐 너네 지금 사람을 여기 파견했다고 미친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해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켜 버립니다. 고종 황제를 우리나라 황제를 강제로 일본이 퇴위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제 친일 대각의 총리 대신인 이제 이완용과 또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한일 신협약인데 고종이 퇴위 당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순종이 바로 즉위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신협약을 이제 그러면 순종이랑 맺어야지. 근데 이걸 또 이완용이랑 또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용과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한일 신협약, 요건 이제 정민연이라고 해서 1907년인 정민연이라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해요. 일곱 가지의 큰 이제 조약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일 신협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차관 정치입니다. 차관 정치. 차관이 뭐냐면 우리 장관 밑에 차관 있잖아요. 그 차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차관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 위에 장관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장관은 그냥 조선인이고 차관을 통감이 추천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추천한 그 일본인들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네가 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차관 정치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을 협박을 합니다. 순종을 협박을 해가지고 군대를 없애버려요. 군대를 해산해요. 그래서 어이가 없죠. 이게 우리 군인들은 갑작스럽게 군대 해산 명령을 내리니까 왜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너네는 지금 지킬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통감의 이제 명령이니까 이거는 따라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해산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된 우리 군인들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미 7조약을 계기로 해서 의병으로 이제 다들 합류를 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부 해상군인과 이제 장교들이 이제 끝까지 물론 싸우기도 하셨어요. 군대 해산을 할 때. 그래서 뭐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제 또 많이 나왔는데 치열한 전투도 벌였고요. 그리고 원래 무기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무기 반납해야 되는데 무기도 반납하지 않은 채 이들이 이제 의병 부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의병 전쟁화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민연에 있었던 거라고 해서 이걸 정미의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의병항쟁의 불씨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도 창의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13개 도에서 창이 이제 같이 일어나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의 양반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그 13도 연합부대가 나중에 이제 서울 진공작전도 세워요.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통감부가 있는 게 서울이니까 일제 통감부를 타도하고 서울을 일제 침략군으로부터 해방시키자. 그리고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자라고 하는 게 서울 진공작전이었는데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 당시 이제 총대장이었던 그 이인영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진공작전 딱 펼치기 직전에. 근데 이분이 또 양반 출생이세요. 양반 출신이다 보니까 양반들이 되게 제례라든가 아니면 상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잖아. 3년상 지키려고 중간에 가버립니다. 당연히 실패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뭔가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보이나요? 그러니까 의병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의병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반 유생 출신들이 이제 조직한 게 있고요. 평민들이 또 조직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자,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이유는 이인영이 당시 총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셨어. 나 그럼 이제 3년 상치로 갈 거야 하면서 가버리신 게 문제고요. 거기에다가 평민 출신은 여튼 또 이제 배제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보개혁 이후로 신분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너와 나의 그 눈높이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내부적으로 문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13도 창의군도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자, 이게 정미 이병이 이제 생기면서 의병 전쟁의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자, 이때 처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지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을사이병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되었을 당시에 장지현 선생님께서 시일야 방송되고 자 시일 자 오늘 밤 이제 방송 이제 크게 목 놓아서 대고 크게 이제 곡소리를 낸다. 이게 지금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겼다는 거는 나라를 잃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시현 선생님께서 이 사설을 이제 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영환 선생님께서 이제 또 자결을 해요. 저기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가 36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여기, 예. 자, 민영환 선생님. 자, 여기 보면 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세 대관식에 참석하여 세계 일주 여행도 하였던 민영환은 을사조약이 통일되자 동파 각국 공사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재밌는 게 민영환 선생님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민겸호라고 예전에 동학농민운동 할 때 아니 동학농민운동이다 저기 이모군란 당시에 그 쌀을 삥땅 먹었던 관리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쌀에다가 막 이제 그돌 섞고 겹 섞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구식군인들의 그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끔 하셨던 분이 그 이분의 아버지예요 민경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좀 비참하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또 돌아가실 때 또 다르게 돌아가시잖아요. 자결을 하면서 나라 잃은 서러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자결을 하셨는데 참 저는 이분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죽느냐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민비해 민정의 그 친척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해먹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는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이제 잘 돌아가시면서 역사에 이렇게 좋은 인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 교훈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아시겠죠? 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했는데 봅시다. 자, 을사늑약 당시에도 이런 우리의 거센 저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을사이병 때는 주로 이제 최익현 선생님과 민종식 선생님 같은 양반 유생 출신들로 구성된 의병도 있었고요.
신덕선 선생님 같은 이제 평민 이병장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도 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일이 지나서 1907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들, 즉 평민 의병장들이나 평민 의병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양반 유생들은 여전히 이제 신분의 고하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3조 창의군 작전도 실패하게 됐던 거고요. 자,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자, 의병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메모해놨는데, 자, 을미이병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음, 을미사변. 그러니까 우리 국모를 시해한 사건. 그때 일어났고요. 그다음 을사이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난 거. 그다음 정미이병은 정미칠조약. 그러니까 한일 심여벽. 그러니까 우리의 군대를 해산했던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이제 정미이병. 근데 정미이병 때 요거 그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국내에 있는 그 위병들의 싹을 말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게 됩니다. 요거 때부터 해외로 이제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주와 연해주가 우리 독립운동의 그 기지로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싹을 말리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되게 유명한 우리 어우 자랑스러운 안중근 선생님 하얼빈 역에서 탕탕탕 소리가 이제 나게 됐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그 연해주 지역에서 의병부대를 이끌던 이제 의병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중근 선생님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단지 동맹이라고 단자가 이제 끊을 단자예요. 지 손가락 끊어가지고 그 맹태한 건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기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보시죠. 여기 이제 단지 동맹 이렇게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잘리셨죠. 그래서 독립 의지를 원래 다리셨던 분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이거는 되게 뮤지컬이나 뭐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는데 꼬레아우라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만세 그 러시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동양평화를 집필을 하셨다고 하고 거기서도 꼿꼿하게 정말 꼿꼿하게 자신의 소신껏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던 거죠. 참 역사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참 지식인이 되고 참 실천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또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의병의 역사는 이렇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섹션으로 이제 의병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교약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던 겁니다. 그럼 애국개몽 운동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했느냐를 살펴보시면 사실 이 애국개몽 운동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는 게 보이시죠? 처음 시작이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고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계몽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계몽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 개자에다가 어두울 몽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서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일깨워주자라고 하는 게 계몽운동인데 그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가지고 개와 지식인들 그리고 사회 진화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인데요. 사회 진화로 이제 약한 것에서 점점 이제 강해지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점점 진보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워야 진화하고 진보하고 그래서 배워야지만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무력 저항보다는 실력을 양성한 후에 점진적으로 국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교육, 식산흥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산, 산업을 저희 심어가지고 흥업, 그 업들을 일을 흥하게 한다라고 해서 산업을 진흥시키려 했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있고 교육도 식산업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 사립학교들이 이때 설립이 되고요. 종교도 이제 민족 종교 이제 대동교가 이제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단군교예요, 단군교고 그다음에 대동교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폐단을 이제 개혁하려고 했던 게 박은식 선생님의 대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이 애국개몽 운동이 계속 좀 이어지게 되면서 1907년에는 이제 국채구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국채가 뭔 뜻이냐면요. 우리가 일본한테 그동안 진 빚이 있잖아요. 채자가 이제 빚채자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진 빚. 그동안 일본에 진 그 빚을 우리 스스로 좀 갚자. 그래서 그 일본이 경제적으로 자꾸 예속시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경제적인 예산에서 벗어나자라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게 예전에 99년 때 그 IMF 때도 금모으기 운동 했었잖아요. 이때는 남자들은 뭐 담배 끊기, 뭐 여자들은 금비녀 내놓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상당히 모았습니다. 상당히 모아가지고 진짜 빚을 다 갚을 것 같았어요. 막 그 사람들의 열의가 되게 넘쳐나가지고
갚을 것 같은데 일제가 또 방해를 합니다. 근데 뭐 여기 뭐 돈 삥땅 쳤다 이러면서 뭐 잘못된 보도도 해버리고 이러면서 일제의 방해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애국 개몽 운동의 하나로는 이제 정치 개혁 운동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나라가 좀 잘못 가려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 하면은 나라가 잘못 가고 또 정치가 제대로 잡히면은 나라가 좀 잘 가고 그러는데 이 정치 개혁을 하면은 나라가 또 힘을 기를 수 있다. 실력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헌정연구회, 그다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을 이제 차례로 이제 결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헌정연구회는 말 그대로 이제 헌자가 이제 법헌자예요. 법에 대한 이제 그 정치를 이제 연구하는 회였고요. 자강이라고 하는 스스로 이제 강해지는 거. 그다음에 대한협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직접 참정권 운동을 이제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교육을 확장하자, 그리고 산업을 발달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게 신민회라고 하는 존재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여기 별표 쳐주시고요. 왜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신관회랑 많이 헷갈려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원래는 지금 제가 이 흐름이 뭐라고 했죠? 애국개몽 운동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민회는 사실 처음에는 실력 양성 운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을 했던 애국개몽 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인데 나중에는 무장투쟁을 하게 됩니다. 무장투쟁을 하게 돼요. 이 신민회가 얼마나 좀 촘촘한 조직이었냐면 일제 통감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회원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연락하는 두 사람 이외에는 회원끼리는 서로 모르게 하여 아예 비밀을 유지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좀 철두철미했던 그런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신민회고요. 네, 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군이 돼요. 독립군이 되는데 주요 인물들이 보면 뭐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뭐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실력 양성도 물론 좋지만 실력 다 양성한 다음에 독립하자면 그건 도대체 어느 세월이냐라고 해가지고 실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또 반드시 남의 지위를 받아야 하는 법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독립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나중에 뭐 대성학교도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군 활동을 되게 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게 되셨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기후각서, 경찰관 박탈 이거 다 알아두면 물론 좋은데요. 여기 또 별표, 자, 한국 병합조약 딱 이제 별표를 쳐두시면 되는데, 자, 일제가 한일 신협약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보호국 상태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호국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보호해 주는 거야, 라고 했던 건데, 이 한국 병합조약이 뭐냐면요, 더 이상 보호국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서둘러 이제 병합을 단행하겠다. 보국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니까 그럼 너네랑 나랑 아예 한 나라야라고 해버리면은 그리고 같은 나라야라고 해버리면은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둘러 이제 병합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이때 사실 또 앞장섰던 게 여러분들 혹시 다 알고 있는 그 단체 이름 일진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진회가 스스로 합방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일진회가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청원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물론 그런 좀 나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좀 그 정치적으로 정당성 가지려고 일본이 좀 만든 짓이기도 해요. 그냥 한국인의 요청에 의해서 병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위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합방청원서를 제출한 것처럼 이제 보이기 위해서 했대요. 그래서 이때 완전 이제 국권이 강탈이 당하게 되는 거죠. 국권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걸 경술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술련의 국가적 치욕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경술국치 한국 병합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과정까지 가는데 기후각서에서는 사법권을 박탈을 해버리고요. 우리나라 이제 사법부 이제 재판관님들이 계신데 사법부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경찰권도 박탈을 해요. 경찰권 위탁에 관한 이제 각서를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경찰 아예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경무총관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헌병경찰제 나중에 아실 거예요. 무선 통치 때. 그래서 이제 헌병경찰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집회도 못하게 했고요. 연설회도 아예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으로 했던 게 바로 한국병합조약이고요. 그래서 막 집회나 막 연설회 하고 이러면은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공포 분위기 엄청 조성했대요. 이 가운데 이제 파견되었던 그 테라우치가 어 저기 대한제국 총리 대신 이완영과 함께 병합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이게 1910년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경술국치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의 날도 기억해두지만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거를 좀 기억해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선총독부를 이때 설치를 했던 거고요. 이 조약으로 이제 무단 통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사실 이것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황제 순종께서는 이거를 자폐일로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셨던 거죠. 근데 굉장히 이제 공포 장치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거를 강제로 이제 공포해버리게 되는데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공포되었다.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국호를 뭔 니네가 제국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은 13년 만에 이제 그 끝을 이제 보게 됐던 겁니다. 오케이? 자, 좀 씁쓸한 역사입니다. 씁쓸한 역사인데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여기 스스로 활동하게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39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독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1905년에 아까 우리 일산의학 할 때 이때 이제 독도를 또 쓱 해버립니다. 얘네가.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십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을사늑약이죠.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을사늑약이라고 그냥 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을 좀 찾아 발표해보자 라고 했는데 서술형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독도가 을사늑약 때 얘네가 강제병합하고 이제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이제 편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우리 증거가 훨씬 더 차고 넘칩니다. 6세기 때 이제 이사부 선생님께서 우상국 정벌에서 신라에 복속했던 점, 세종실록 지리지 기억나시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이제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이제 지리지 신증 동국 묘지 승람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지도 팔도 총대에서도 독도가 확인된다는 점, 다 우리 땅이다. 17세기는 안윤복 선생님이 일본 막부로부터 조선 땅이 또 확인을 직접 받으셨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이 조선 영토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지들이. 그래서 이건 명백히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자, 을사의 계약과 연계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문항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사실들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멈추시고 이 문제들 다 먼저 풀어보세요. 자, 먼저 을사늑약 체결했죠. 체결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는데 그걸 빌미해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켰고,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때 이제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침탈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병합 조약을 하게 되면서 경술복지를 맡게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안창호 양기탁 선생님 만든 아까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신민회. 그 다음에 아까 해상군인이 이병에 합류하면서 의병부대의 전투력, 기동력이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40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 1, 2, 4에 대해서 조사해 빈칸에 넣자라고 했는데 이거 멈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손탁 호텔이라 그래서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에요. 네,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요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배제학당 여러분들 이제 배제 중고등학교랑 배제대학교 있는 거 아시죠? 시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멈춰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이고요. 그다음에 2번 보면 6번, 8번 후에 이 시기에 발행된 신문을 조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아까 학습지에서 정리를 이미 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써두시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 기억해 하시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거는 대한매일신문은 꼭 기억을 해두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거 멈추어서 아무튼 정리를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가나에 알맞은 거라고 나와 있는데 황성신문 때는 그치 일산의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한 장지연의 논술 시일에 방송되고 유명했고요. 나 같은 경우는 그 만민공동의 터가 지금 어디냐면 그 종로에 있어요. 종로에. 종로인데 그게 이제 독립협회가 주관을 했다라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남아있는 근현대 현장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건 뭐 예시로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 쓰시고 싶은 분들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근대사의 현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이제 견학, 답사의 혜택이 되게 많으니 꼭 한번 이제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뭐 수고하셨습니다.